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윤입니다. 2021년도 임상심리사 2급 1회 실기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성정신과 환자의 정신사회재활 구성요소, 치료적 방법을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신사회재활의 구성요소들 치료적 개입 방법을 보면 주로 이제 병원이라든지, 그죠? 병원. 치료적 구성 요소들, 뭐, 주간재활치료센터. 주간재활치료센터.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뭐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사회재활 또는 이제 직업재활, 사회기술훈련 또는 이제 주거시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신재활을 하죠. 또 이제 자조 모임이 있고, 이런 그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귀시설 이런 쪽에서 이제 사례 관리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재활, 정신사회재활의 이제 구성 요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병원이나 이런 치료센터 이런 거 이제 정신의료 서비스라고 이제 묶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주거시설이나 직업재활, 그 다음에 자조모임이나 사례관리,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신사회재활의 이제 구성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이해소검사가 측정하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해소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익숙한 사건, 그 다음에 관련된 상황, 뭐 행동, 활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1개 문항이고, 측정하는 요인들은 주로 결정적인 지식, 그 다음에 언어 발달, 상식,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판단 능력, 그 다음에 논리적인 추론, 그 다음에 실제 지식 및 판단의 사회적 상황의 적용, 그 다음에 상식의 양, 추론, 과거 경험의 평가,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적 판단, 장기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하는 요인인데, 요 중에서 이제 5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소검사는 사회적 판단 능력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다. 그 능력을 측정하는 거다. 그러려면 사회적 판단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사회적 판단.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론을 해야 되겠죠. 논리적 추론. 그 다음에 과거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에 대한 규준에 대한 지식, 그렇죠? 상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고, 그것에 대한 평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해소검사에 대한 내용들은 장기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장기 기억. 장기 기억은 결국에 이제 상식, 학습 양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인출하는 능력, 그죠? 인출해서 적용하고 추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문화적인 기회, 그죠? 문화적 기회. 그리고 교육의 질, 뭐 교육의 경험 또는 도덕성 발달. 왜냐하면 윤리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발달.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기민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인간 중심 치료에서 로저스가 제시한 긍정적인 성격 변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요.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가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앞뒤로 있는 내용들은 좀 빼도 되겠죠. 6가지 중에서. 보면 그 성격 변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첫 번째로 접촉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0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접촉 상태. 두 사람이 내담자, 상담자, 심리적으로 접촉 상태. 그렇죠? 그리고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자는 일치성, 그 다음에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를 전달한다. 요 3가지가 무엇입니까? 핵심 치료 조건. 네, 조건. 그죠? 핵심 치료 조건. 우리가 이제 상담자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것이 상담자의 요러한 그 치료 조건이, 그죠? 상담자의 요런 치료 조건이 내담자에 전달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관찰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 4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찰학습은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 반두라라고 하는 인지학습이론. 자, 관찰학습은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 집중, 주의 집중, 그 다음에 파지, 재생, 동기화. 이게 뭐냐? 모델을 관찰하는 것이죠. 관찰. 그 다음에 기억을 하면, 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기억. 여기는 이제 관찰 단계고, 관찰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억을 합니다. 동작을 그러면 요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이 뭡니까? 연습하는 것이죠. 연습. 혼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기화 뭡니까? 저렇게 하니까 박수 받았네 라고 하는 동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동기 발생. 그러면 이제 이 관찰해서 연습했던 것들을 여기서 써먹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집중 단계, 그죠? 모델에 이제 관심을 주입장하는 그런 단계이고, 이런 연령이 비슷하고 매력적이고 존경받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파지 단계, 그죠? 파지 단계. 그것을 기억하는 단계. 머릿속으로 되뇌이거나 저장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생 단계는 그거를 이제 다시 실제로 해보려고 하려면 연습을 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동기화 단계는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뭔가 보상이 있거나 이래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강화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행동의 빈도를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찰학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주파, 제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사례를 읽고 상담자가 제시하여야 할 적절한 반응을 제시된 개입기술을 사용해서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스 내용 보시면 밤에 이제 꿈을 꿨는데 제대한 지 2년 넘었는데 이제 군대에 다시 간 거죠. 그래서 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동물을 죽이기 싫었는데 고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 돼지를 이렇게 죽이고 이제 어떻게 힘들게 죽였더니 보니까 바로 형이었다. 이런, 그죠? 너무 황당한 꿈이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두려움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입 기술, 반영, 직면, 해석으로 하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반영은 결국에 이제 내담자의 정서를 상담자가 다시 상담자의 언어로 되돌려주는 것이니까, 당신은 지난밤 꿈으로 인해 정말 많이 놀랬군요. 식은땀을 흘리는 거 보니까 정말 놀라셨군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두 번째, 직면은 이제 불일치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죠. 평소에 형을 미워했나요? 원래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형을 미워했나 보네요. 이렇게 직면을 할 수가 있겠죠. 해석, 형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꿈에 형이 돼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적개심이 꿈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형이 나타난 거 아니냐. 그래서 가설적인 어떤 설명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심리평가의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심리평가라는 것은 결국에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심리평가는 검사보다 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종합적인 평가가 심리평가다. 그렇죠? 심리평가 목적은 그러면 무엇인가? 첫 번째,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 두 번째, 자아기능을 평가하는 거. 세 번째, 치료 전략을 평가하는 거. 그러면 자아기능 평가하고 임상적인 진단을 내렸으니까 치료 전략으로 어떤 것이 좀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방향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심리평가 목적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상담 종결을 준비하고자 할 때, 이를 평가할 때 유용한 영역 6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결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영역들을 좀 관점을 볼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7가지 영역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증상, 그죠? 증상이 감소했냐 라는 것이죠. 증상의 심각도가 감소했는가. 두 번째, 관계가 좀 개선이 되었는가. 이거는 이제 내담자의 대인관계일 수도 있고, 내담자의 어떤 그 원가족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 그런 관계, 또는 상담자와의 관계 맺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관점. 네, 미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는가. 그죠? 네 번째, 비언어적인 메시지. 비언어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뭔가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고 더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 다섯 번째, 기능 수준.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조금 더 향상된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죠? 그리고 심리평가 검사 결과가 초기에 했을 때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아졌다. 그죠? 일곱 번째, 목표 달성.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런 여부들을 통해서 종결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뇌졸중 환자에게 반구 손상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죠? 반구 손상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어딘가에 이제 손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손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글자 지우기 검사를 했는데 시야의 좌측 글자를 지우지 못했다. 그죠? 좌측. 여기가 이제 만약에 시야의 좌측이다 라고 하면 교차로 있으니까 여기죠. 우네. 그죠?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는가? 한쪽에 어떻게 마비, 그죠? 무시가 생겼다. 편측 무시. 그리고 어느 부분 우측, 그죠? 우측. 평가할 수 있는 검사 종류 쓰시오.
여기 뭐 글자 지우기 이렇게 뭐 이미 이제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죠? 글자 지우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엘버트 검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직선 이분 검사, 또는 시계 그리기 검사, 뭐 이런 검사들 중에서 골라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예시답안 같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네, 편측 무시 이렇게, 또는 무시 증후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반주, 우추, 운에 손상이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이제 직선 이분 검사, 엘버트 검사, 시계 그리기 검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인데요. 상담자가 상담 시에 내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윤리 원칙을 설명하고 행동 지침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리 원칙, 그죠? 유능성, 그 다음에 성실성, 유능성 또는 네, 전문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문적 과학적인 책임, 그리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 그리고 타인 복지에 대한 관심, 사회적 책임, 이런 그 윤리적인 원칙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동 지침은 뭐 성적 관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구조화된 상담 장면을 깨트리지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시될 만한 말을 들었을 때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문적인 분야의 한계를 알고 의뢰를 실시하고, 내담자가 연락 없이 상담에 오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침들이 있다.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자문에 대한 정신건강 모델과 행동주의 모델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선 이제 정신건강 모델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문 요청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그죠?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죠?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확장하는 데. 이 자문의 목적이 그죠? 그 상담가, 임상심리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행동주의 모델은 어떻습니까? 행동주의 모델은 자문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학습자의 위치에 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죠?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커다란 불균형이 있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신건강, 행동주의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시면, 정신건강에서는 자문 요청자가 능력이 있다. 여기는 없다. 그죠?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요청자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것.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는 것. 이러한 이제 특징들이 있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임상심리사 2급 실기문제 풀이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